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원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2부는 지금 국민의 동당이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뭐 횡령21이 후보를 낸다니까 굉장히 이 찌끄레기들 풀어가지고 난린데, 먼저 그러기 전에 현재로서 자기들이 지금 이재명 같은 저런 지금 비리투성이에 네. 허접한 후보를 당하지 못해서 그 국민 교체 열망이, 정권 교체 열망이 한때 20% 이상 앞섰는데 네. 그걸 다 따라잡히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상 뭐 역전된 분위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이제 뭐 예, 이 방송이 역전된 나갈 상황 때가 정도라고 봐야 되죠. 예, 지금 뭐 이 방송이 나갈 때가 이제 해가 바뀌어서 이제 2022년이 되는데, 아마 뭐 제가 해가 바뀌고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속속들이 이것도 상당한 격차로 윤석열 후보가 뒤지는 결과가 여론조사 결과가 막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옛날식으로 말하자면 나가 죽으라고 할 정도로 창피한 일인데 네. 저런 일을 당하고도 전혀 창피한 줄 모르고 있다라고 지금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내부에 보면 뭐 김건희 문제도 있고 윤석열 본인의 문제도 있지만은 이 정치의 본질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삼김씨라고 하는 네. 데려온 사람들도 그렇고 대표라는 준석이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윤희숙도 그렇고요. 네. 이게 대표가 매일 나가서 평론하고 네. 그다음에 윤희숙도 얼마 전에 또 윤석열을 평가했더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는 밖에서 하는 것이지. 네, 네. 다른 당이나. 그렇습니다. 자기 당의 이 멤버가 자기 당의 대선 후보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는 이건 좀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좀 그 생각이 이야기 좀 듭니다. 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뭐 저희가 이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소장님이 하시는 방송에 그냥 뭐 출연자로 이제 참여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는 이제 혁명 21이라는 이제 당의 당원이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역할을 지금 좀 맡고 있습니다. 최고위원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이런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제가 대표님, 소장님이나 소장님 혹은 대표님께 말씀드려야 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러저러하게 또 의견이 안 맞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만약 있다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내부적으로 뭔가 토론을 하고 무슨 결판을 내야지. 제가 예를 들어서 딴 데 어디 가서 이런 알고 보니 황 하는 사람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얘기가 딴 시점도 아니고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전부 선대위 멤버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거 운동원들인데, 선거 운동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선거 운동을 할 생각하지는 않고 대표를 평가하거나 무슨 뭐 김건희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이런 이야기를 막 외부에 떠들고 앉았습니다. 참 이게 도대체 선거 운동원들인지 뭐 평론가들의 어떤 평론가 협회인지 참 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준석이는 매일 지난번에 이제 선대위직을 던지고 나왔다고 한 뒤에 매일 언론에 가서 지금 자당을 향해서 평론하고 자빠졌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언론에 출연하는 게, 그게 뭐 언론이 잠깐 인터뷰하러 오는 거하고 언론사에 찾아가서 정치 평론가로서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언론사에서 평론가 출연료를 주는 그런 평론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쟤는 이 대표직을 일종의 나중에 자신의 정치 캐리어를 쌓기 위한 그런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고, 남은 자기가 해오던, 원래 뭐 그야 TV에 나와서 평론하던 애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계속 그대로 한다라는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소장님도 과거에 이제 뭐 종편 스타로서 이렇게 방송 출연도 많이 하신 적이 있었을 텐데, 뭐 저도 그때 봐도, 그러니까 뭐 소장님도 그거를 어쨌든 뭐 얼마 큰 돈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출연료를 받고 어떤 서로의 입장에 따라서 방송사하고 또 책임이 있으시니까 뭐 그냥 떨렁떨렁 가서 그냥 생각나신 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또 이동하시는 시간도 있으시고, 저도 뭐 비록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지금 뉴스 브리핑에서 지금 한 꼭지를 맡아서 지금 뭐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뭐 부족하지만 제 나름대로 이것저것 찾아보고 신경 쓰고 그런 말을 했어야 되나 말았어야 되나 생각이 좀 많은데, 아니 근데 당대표라는 작자가 하루에도 뭐 라디오, 텔레비전 뭐 이런 등등의 주에서 나오면서 도대체 이른바 뭐 당대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아니 그 당대표 행정 업무 같은 건 도대체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병립이 가능한 것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고, 그다음에 그 내용 자체도 예를 들어서 정말로 뭐 국민의 어떤
정당을 대표하는 당 대표로서의 입장이 이게 아니라 이게 뭐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있는 당인데 꼭 남의 얘기하듯. 그다음에 꼭 자기 당의 얘기할 때는 더 막 흥분하고 더 뭐 아주 그냥 비난을 막 정말 똥칠을 해버리는 뭐 이런 작태를 봤을 때 도대체 당 대표라는 거 자리가 도대체 뭔지를 다 정말 알고는 있는 건가 모르고 있는 건가 정말 의심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편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출연하는 그 방송이라는 게 대부분 지금 동당의 적대적인 자들의 그 방송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거기 가서 자기한테 물을 내용이라는 거는 내분을 유도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내용만을 묻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데 가서 그런 말을 하는 부분이 그렇게 지금 대표로서 자기 위치나 신분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뭐 이거 완전히 뭐 이거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윤희숙이 또 좀 웃기더만요. 네네.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 스스로가 다른 문제도 아니고 그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이제 그 정치계를 떠나겠다고 선언하고 이제 사실 국민의 정당의 의석수가 진짜 뭐 민주당에 비하면 거수위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의석수까지 지금 없애버리고서 지금 나온 사람이 아니 저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도대체 윤석열 선거 선대위에 참가를 한 이유는 또 무엇이며 뭐 참가를 했다 하면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뭐 경제라던가 정책 브레인답게 뭐 경제 정책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럴 외부의 어떤 의견을 개진한다거나 하는 건 모르겠는데 아니 김건희 씨가 사과하고 말고가 도대체 윤희숙 씨가 그에 대해서 뭘 그렇게 잘 아는 문제라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 도대체 그럼 윤석열 후보나 이른바 뭐 윤핵관이라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은 뭐 김건희 씨가 사과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제대로 판단도 못하고 결정도 못 내린 사람이란 얘기인 것입니까? 도대체 저는 그러니까 아니 뭐 이수정 씨도 그런 얘기도 그 언론에서 했던데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아니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를 내부에서 뭐 해도 될 얘기를 후보에 관한 얼굴에 똥칠까지 해가면서 앞장서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저는 참 그러니까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생각 자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대선이란 국면 속에서 자기 이름 팔아가지고 결국 이제 내년 6월에서 지방선거에서 어떤 뭐 좋은 자리를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봐서는 지방선거에 지금 다 눈이 돌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인이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이 무슨 뭐 정치의 책사라고 불려와서 맡았으면 선거 이길 일만 해야 될 건데 하는 이야기가 되자마자 이제 개헌 이야기하고 민주통합정부 이야기하고 김병준이는 뭐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 이야기하고 김한길이는 신지에 들어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생각하는 거는 도대체 이 선거를 이길 선거인가를 쳐다보고 이길 선거가 아니면 이기기 위한 부분에 집중하고 그 나머지는 그 뒤에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뒤에 이야기를 앞에 하고 있고 선거는 지금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네.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통령 직선제, 특히 대통령 중심제에서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실제 그 의사 결정과 그 어떤 그 정책의 집행은 뭐 내부적인 어떤 의사 결정에 따르는 것입니다만은 결국 대통령의 생각을 대통령의 신념이 정책으로 구현되고 이제 행정으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통령이 어떤 공약을 가지고 어떤 국가 철학을 운영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제 궁금할 텐데 이거는 그런 책임 있는 대통령을 뽑는 자리에 김종인 같은 자들이 대통령의 실권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뽑으려고 하는 대통령은 실권이 없는 대통령이다라는 것들 지금 막 공고연하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냥 이러저러한 사람의 바지 사장에 불과하다는 거를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민들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선거에 이길 생각하면 김종인이나 뭐 이런 김한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럼 과연 김병준이나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자기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걸 모르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세 사람 모두 윤석열이의 어떤 대선 승리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런 식으로 팽론을 갖다가 한다는 거는 윤이 정말로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행동을 할까요? 절대 하지 않죠. 이렇게 했다가 되고 나면 손보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당선된 2012년 선거에서 김종인 씨가 당시에 한 번 정도 좀 약간 그것도 뭐 지금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정도 그냥 그 목리를 좀 부리다가 그냥 수그러든 적이 있던 걸 기억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래도 뭐 미우나 고나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지지세라던가 어떤 뭐 여러 가지 당선 가능성이라는 게 상당하기 때문에 수그러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뭐 자기들 뭐 이준석, 김종인 뭐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윤석열이라는 사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이미지와 내 어떤 지분만 챙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될 것 같으면 저런 식으로 당 내에서 저렇게 폄하하는 이야기들이 노골적으로 공공연하게 나오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랬으면은 뭐 이준석이나 김종인, 뭐 윤희숙 이런 사람들이 정말 문재인을 가지고 아주 신나게 얘기를 했었어야죠. 공격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윤석열이가 저 당에 들어갈 때 본인 스스로 저 당의 이 체질이나 이런 부분이 대표가 되면 전부 다 머리를 조아리고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만히 보면 떨어뜨려서 역전되는 계기도 이준석이 김종인이가 만들고 또 역전이 확실히 되게끔 만든 것도 또 이준석이 김종인이가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게 하는 것도 이준석이 김종인이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이재명이가 이제 거수기당의 후보로 이제 결정이 되고 이제 이낙연 쪽과 이제 뭐 정확하게 말하면 이낙연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낙연을 지지했던 이제 거수기당 지지자들 분들하고 이제 엄청난 이제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이 이제 그 후보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로 직후에 나왔던 여론조사가 이제 뭐 20% 가까이 차이나는 조사가 나왔었는데요. 물론 이제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사라지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그게 뭐 상쇄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그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국민들이 거의 60%를 육박하거나 그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어느 정도의 갭은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 직후에 뭐 김종인이가 선대위에 합류하니 많이 뭐 선대위 구성이 어쩌니 저쩌니 결국 이준석이가 당무를 내팽개치고 어디저기를 싸돌아 다니고 결국 윤석열만 얼굴을 계속 이제 뭐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거수기당은 또 거기에 맞춰 김건희 씨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이제 제기하고 결국 할 수 없이 또 윤석열이 김종인과 윤준석을 끌어들였다가 또 내부에서의 또 분란진으로 또 이준석이가 또 선대위를 때려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거의 이제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정말 이준석이가 자신이 어떤 야당의 대표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오늘이라도 김건희 씨가 공식적으로 공개 사과한 그 다음날에 오늘이라도 무언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늘도 뭐 윤석열한테 뭐 알랑거릴 일은 없다는 식으로 윤석열 얼굴에 똥칠하는 것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제가 그 월요일 기준으로 뭐 제가 생방송 시청하면서 댓글도 중에 뭐 야권 분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뭐 선거라는 게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왕이 있고 뭐 사령관이 있고 그 주위를 이제 어떤 친위 조직이 핵심적으로 지키고 그다음에 또 야전에서는 정말 치열하게 싸워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기본적인 어떤 변하지 않는 형태일 것인데 지금 국민의당 윤석열 후보를 그 캠프 쪽을 좀 보면은 사령관이라는 사람도 우왕좌왕 뭐 이게 전선에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주위에 참모라는 사람들도 이 어떤 참모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옆에 떨어져 나와서 뭐 적장 쪽하고 막 얘기하기 정신이 없는 것 같고 야전에서 지금 싸우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상황에서 이게 뭐 야권 분열이 되면 지는 거고 야권 단일화되면 이긴다? 아니 국민의힘 그 어떤 진영 자체가 완전히 지금 오합지졸에 뭐 완전히 그냥 무너져 있는데 이 전쟁을 어떻게 이깁니까? 자기들이 단합돼서 하나의 목소리로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같이 하자. 이기고 있는데 만약에 뭐 우리가 나갔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자기들의 당락에 위협할 정도다라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해가 가지만은 자기들 스스로가 지금 대표부터 지는 길로 다 가고 있는 마당에 그걸 갖다가 남의 당의 후보 선출 문제를 가지고 야권 보수 분열이라요. 그러면 언제 보수 분열이라고 말을 하기 전에 우리한테 애정을 가지고 당원으로서 일하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무슨 뭐 실망을 하고 우리 사욕 때문에 출마했다 이렇게 하면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했습니까? 어차피 우리 쪽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고 그쪽에서 상투적으로 숙골 행태를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우리가 출마하는 부분에 저거하고 우리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데 그렇습니다. 관점이 다른 사람이 정치적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르지만 접합점을 찾아보려고 기다리고 노력했는데 그 접합점을 갖다가 전혀 만들지 않고 없애버리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무슨 보수 통합이 이렇게 해서 거기에 같이 가야 되냐? 그건 나 웃기는 이야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그럼 정당은 두 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스스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 100 중에 99이 달라도 하나만 같아도 함께 할 수 있다. 좋습니다. 뭐 그것 자체로 뭐 일단 수긍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혁명 21이라던가 아니면 뭐 기타 여러 보수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정말 하나로 될 수 있는 거라면 그 마지막 하나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문재인 정권 심판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스스로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 뭐 문재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기가 당선되더라도 뭐 조치를 취하지 않을 거라는 뉘앙스를 계속 좀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99개가 다른 게 아니라 100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혁명 20일이든 누구하고도 이게 저 스스로도 윤석열이나 국민의 떡당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문재인 정권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는 세력하고 도대체 왜 함께 해야 될 하나의 이유라도 있습니까? 자, 그래서 서로 간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사람들끼리의 문제, 내부에서 평론하는 정치도 시정 못하는 문제, 그런 속에서 우리 탓을 하지 말고요. 자, 이 후원회 부분 이야기 좀 해주시죠. 하여튼 이제 2022년 이제 아마 제가 볼 때 공식적으로 이제 저희 혁명 20일 후원회가 이제 출범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아마 이제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작업을 마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후원금을 저희가 모집하는 것은 이제 후원회를 통해서 이제 후원회가 결성하게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좀 기본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소장님 좀 아시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뭐 뉴스 브리핑 회원이라던가 뭐 시청자나 뭐 어떤 이런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현행 이제 대한민국 법률상 이제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들 분들 대부분 이제 공무원이라시다가 뭐 교원이시라 그러니까 중등 학교 교원이시라던가 뭐 이런 분들이 다수 있으신 걸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분들이 중에 혁명 20일이라던가 대표님에 대한 어떤 지원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후원 회원도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기탁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을 지정해서 기탁하실 수는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분들은 이제 후원회를 통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그 후원금을 이제 주겠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그 후원회원으로 이제 가입을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정기적으로 이제 후원금을 이제 좀 납부해 주시면 좋겠고 뭐 그런 좀 여건이 안 되신다 그러면은 정기적으로라도 후원금을 납부해 주시면은 혁명 20일이 이제 앞으로 향후 대선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자금을 요긴하게 좀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연간 10만 원, 그러니까 그 중앙당 정치 후원금 같은 경우는 연간 10만 원까지는 전액 소득 공제가 됩니다. 세금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그런 제도를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 외에 그 이상이 되는 그 금액은 전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해당 금액의 뭐 15%, 10%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 세금 공제가 되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좀 잘 좀 내용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추후에 또 정식으로 저희가 후원회가 이제 설립이 되면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것이고요. 하여튼 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그 후원회의 계좌에 뭐 후원금 입금하셔도 되지만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또 입금을 해주시면 바로 또 영수증도 받으실 수 있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중앙선거의 보고 절차가 저희가 오히려 더 간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좀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참 새해가 됐는데 참 작년하고도 좀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작년에는 그래도 그러니까 올해 초에는 그래도 새해에는 좀 코로나 이런 것들이 좀 나아져서 좀 상황이 좀 그나마 좀 개선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소장님께서 예견하셨던 것처럼 이 사태가 뭐 새해에 지금 다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아마 향후 또 한 2, 3년이 더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것 같아서 참 개인적으로 좀 약간 이제 우울함, 지침 뭐 이런 것들 좀 느끼고 있고 그나마 이제 2022년에 정권 교체를 통해서 좀 뭔가리 독재가 좀 개선되고 좀 대한민국이 그나마 좀
제자리를 찾을 거라고 좀 기대를 그나마 했었는데 뭐 윤석열이나 국민의 떡당 하는 일을 보니까 그럴 가능성도 지금 별로 지금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아서 참 여러 가지 저도 생각들이 많은데 하지만 뭐 어떻게 결과가 지어지든 간에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가야 할 길,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21세기의 남은 이제 미래를 위해서 이제 혁명 21이 이제 그 독자적인 후보와 정책을 가지고 이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지지를 지금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2022년이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좀 어렵지만은 이제 뭐 대선 때까지 그러니까 가깝게 있는 대선 때까지 여러 가지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임 변호사님 모시고 지금 평론하는 정치 내부에서 자기 정치하는 동당 부분과 또 후원에 관련한 이야기들 좀 알아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